반갑습니다. 원래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시험이 그래서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열심히 좀 하다가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바로 갈게요. 저희가 바빠요. 보시면 일단 동차생을 위한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 확인. 우리 좀 2차 기출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주제가 세 가지 있는데 하나씩만 좀 볼게요, 여러분. 하나씩만 보시면 우리 작년 기출문제 좀 볼게요. 작년 기출문제를 자 작년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작년 기출 문제 보면 이게 작년 문제인데 1번은 지분법이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익스큐즈 하고 일단 2번부터 좀 보시면 자 볼게요. 2번 문제 2번이거든요. 물음 1번이 그거 나왔어요. 채권 채무 조정이요. 조건 변경. 조건 변경 나왔기 때문에 실적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 처리 물어봤고 실질적인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계 처리 물어봤고요. 그리고 넘겨보면 리스 우리 리스 부채 변경, 그 다음에 리스 계약의 변경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죠. 두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2차 우리 회계학 일부 재무회계는 그냥 1차 시험 문제 한 6개 붙여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으면 한 12개? 적으면 한 6개? 진짜로 한 6개 정도 붙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혀 새로운 문제를 배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2차라고 재무회계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1차 문제 한 6개 정도를 붙여서 나온다. 문제가 많으면 한 12개 정도 붙여서 한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데 작년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문제. 응? 작년 문제. 자 보시면 이거 다운하는데 오래 걸리네. 선생님 다운을 미리 받아놓으시 그러셨어요. 그게 자, 네 작년 문제 한번 보시죠. 2019년 문제인데 봐봐요. 일단 문제 2번 먼저 볼게요. 그냥 저한테 보시면 되고 문제를 뽑아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랑 같이 보면 되는데 문제 2번 리스 나왔거든요. 이게 2019년도에 리스가 개정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것까지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의 문제가 기본서 예제 수준 나왔어요. 그 기본서 예제도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완전 쉬운 예제 수준 나왔거든요. 넘겨보시면 리스료 구해라.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1차 때. 개시 시점에 회계 처리해봐라. 리스 총 투자가 얼마냐 물어봤고요.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가 얼마냐. 그다음에 단기순이익 제공자 입장, 이용자 입장에서 각각 단기순이익이 얼마냐. 두 번째 연도에 이자 수익이 얼마냐. 뭐 요 정도 물어봤다고요. 조금 어려우면 리스 채권의 손상 요 정도 물어봤었죠. 실제로 이거 나왔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뭐 리스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문제 이번 이건 무슨 예제 수준이네. 내가 이러려고 리스 변경까지 공부를 했나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 1번이 현금 물음표였다고요. 현금 물음표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껴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문제 1번에 현금 물음표 나왔다고. 실제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차 시험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2019년 시험 봤을 때 제가 아는 학생 한 명이 현금 물음표를 계속 제꼈다는 거예요. 그냥 안 했대. 그래서 문제 1번이 0점 나왔대요. 0점. 근데 실제로 문제 2차 시험에서 한 총점 몇 점이라더라? 총점 1점인가 2점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왜냐면 총점 1점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게 과목별로 교수님이 따로 채점하기 때문에 아우 얘는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냥 합격시키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총점을 몰라요. 그냥 채점 했으니까 진짜 총점 1점 차이로 떨어진 거죠. 그 친구가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서 한두 개만 맞췄으면 되는데 아예 백지 낸게 너무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2차 시험에서는 단원을 제끼는 건 절대 안 돼요. 다 하셔야 돼 다. 내가 그동안 나 법인세 좀 못했는데 법인세 기간 내 배분 못했는데요. 저 뭐 잘 못 오류 수정 잘 못해요. 그래도 나오면 절반은 맞출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어떤 단원이 나올지 몰라. 사실 요 몇 년간은 개정된 챕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 나올지 명확히 알았는데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에 개정된 이슈도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절대 제끼시면 안 돼. 절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회계학 일부 재무회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뭘까요? 가장 개 어려웠던 해가 있어요. 지금 그거 볼 건데 볼게요. 2018년 세무사 2차 시험 재무회계가 제가 볼 땐 역대 가장 어려웠거든요. 가장? 자, 너 한번 볼게요. 가장? 응? 네, 자 보시죠. 이거는
그 실제로 제가 저번에도 농담을 삼아 얘기했지만 시험 보는 학생이 1교시 끝나고 저 전화했다고 문자했다고요. 선생님 유예반 언제 하죠?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아니 너 시험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랬더니 아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문제 1번이거든요. 문제가 얼마나 길냐면 봐봐요. 일단 기초의 재무상태표를 줬어. 아 4번 나왔나? 심쿵심쿵 하고 있는데 막 우선주도 있고요. 전환 우선주도 있고. 근데 페이지 넘어가. 문제가 왜 없지? 넘겨보시면 물음 1번이 신주인수권 부사체라고요. 신주인수권 부사체 발행을 물어봤어요. 아니 기초에 자본을 주고 왜 갑자기 신주인수권 부사체를 물어보지? 여기서부터 일단 멘탈이 흔들리고 아 나 신주인수권 부사체 쉽지 않은데 일단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다시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 물음 1번에 이거 뭐 주식 선택권이 나와 갑자기. 자기주식 회계 처리도 나와. 이미 멘탈이 나갔겠죠. 그래서 이거 뭐야? 했더니 물어보는 것도 자기주식 회계 처리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식 선택권 회계 처리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봤더니 다시 신주인수권 부사체가 행사됐을 때 자본에 변동하는 내용을 물어봤어요. 신주인수권이 행사됐을 때. 이거 길죠? 실제로 저도 요거 문제 나왔을 때 문제를 책을 이제 내야 되니까 한글팔로 쳤거든요. 문제 치는 데만 요거 한 문제 치는데 3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거의 한 40분 걸렸어요. 치는 데만. 길잖아. 그리고 넘겨보면 아직 안 끝났어. 설마 했는데 말도 안 돼 했는데 주당이익 물어봤어. 기본 주당이익만 물어보고 끝나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이런 개색 희석이 있다고요. 그렇죠? 저 아는 친구들은 여기 희석까지 풀고 종이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2번, 3번, 4번 못 풀었잖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랬다고요. 안 끝났어. 그리고 나서 또 뭐 신주인수권 행사했을 때 뭐 얼마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겁나 길었죠. 이게 여태까지 세무사 재무회계 2차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풀어볼 기회가 있어 풀겠지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면 단원 잘라보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냥 기본적인 신주인수권 발행했을 때 행사했을 때 물어봤고 우리 객관식에서 물어봤던 자기주식 회계 처리 물어봤고 주당이익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주식 선택권도 완전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다고요. 근데 문제가 너무 길어 보이니까 문제에 압도당해서 그냥 아예 손을 못 댔다고.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요거 문제 2번 보면 문제 2번은 또 개 쉬웠거든요. 이 수익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뭐 진짜 쉽게 나왔어요. 수익인식 5단계를 그냥 순서대로 쓰시오 막 이런 거 나오고 문제 2번은 또 완전 쉬웠다고요. 실제로 요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금융자산 나왔었고 근데 실제 이때 금융자산이랑 수익이 개정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요 때 같은 경우에는 문제 2번 요거 풀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주제 나왔기 때문에 문제 2번 풀고 원가가 또 쉬웠다고 3번 4번 풀고 문제 1번 건드는 순서대로 합격했다고 보시면 돼. 근데 문제가 또 너무 기니까 적응이 안 된 분들 문제 1번을 다 통백지 낸다고요. 분명히 읽어보면 몇 개 풀 수 있는데 근데 문제 1번 몇 개 건드려서 맞추는 순서대로 합격했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이제 지금 세무회계 공부하고 회계학 2 배우고 계시겠지만 회계학 1부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 여태까지 1차에서 봤던 내용들이 똑같이 나와요. 뭐 새롭게 더 어렵게 배우는 거 없어. 다만 이게 여러 가지가 합쳐서 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길어 보인다고요. 커 보이고. 그래서 문제를 읽지 못하니까 그거에 압도당해서 떨어지는 거지. 실제로 문제가 어려워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용을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도 없어.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2가지가 필요하죠. 3가지인가요? 3가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첫 번째 뭡니까? 회계학 2 명과락. 대부분 과락 나잖아요. 회계학 2 명과락, 세법학 남들 하는 것만큼. 그리고 회계학 1 고득점인데 생각보다 회계학 고득점이 잘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 안 하거든요.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차 기간 동안 시간 안분을 잘 하셔서 하루에 그래도 1시간 이상은 꼭 회계학을 하셔야 돼. 심지어 여러분 재무회계는 그래도 그나마 난데 원가는 안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2차 되니까 원가도 갑자기 문제 커지고 그러니까 잘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동차 때 재무회계를 제일 등한시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재무회계에서 고득점을 해주셔야 되거든. 안 그러면 합격을 못해요. 실제로 저 아는 친구도 회계학 2, 세법학 1, 2에서 면과락하고 회계학 1에서 고득점에서 합격하는 친구들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생각보다 2차 때는 이 재무회계, 회계학 1에서 재무회계가 부담이 없어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는 건데 첫 번째로 일단 제끼면 안 돼. 단원별로 어떤 단원이 나오든지 반 이상은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현금흐름표를 통으로 제끼고 법인세를 통으로 제끼고 이런 건 안 돼. 뭐가 나올지 몰라. 이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 뭐 어떤 하고 맞췄다 어떤 하고 맞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작년에 사실 많이 맞췄거든요. 그건 뽀록이에요. 쇠뽀개 터져야 돼.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단원별로 알아야 될 것 꼭 정리하면 되는데, 다만 어려운 문제 정리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문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 여태까지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회계학 일부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막상 까보면 꽈락 난다고. 50점 못 넘고 한 70점 이상 80점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래요. 기본적인 문제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인데 이 2차 문제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사이즈가 커. 여러 가지 물어보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1차 때 배웠던 계산학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T계정 그려가지고 매출원가 구하는 경우에 기초에서 매입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 빼줘서 비용 합계 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2차 때는 이렇게 T계정 맞고로 풀면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문제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거지만 각 단원별로 필수적인 회계 처리 분계는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동차 강의 때는 제가 그래서 회계 처리도 꽤 많이 한답니다. 문제가 사이즈가 커지면 회계 처리를 해서 풀어야 돼. 왁구로 풀 수 있을 없어요. 그래서 우리 2차 때 이번 동차 강의 때는 회계 처리도 좀 많이 할 거고 재무제표도 좀 많이 그려볼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었고, 네 번째로 문제를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커서 크기에 압도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큰 문제들 읽어보면서 이 문제 여기서 어디가 포인트고 어디서 산설됐고 이런 얘기들을 좀 체크할 수 있어서야 돼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우리 기본서에도 나왔던 거지만 잠깐 보면 어디 볼까? 잠깐 넘겨볼게요. 119페이지. 119페이지 보면 재고자산 문제 7번이 있어요. 119페이지. 나온 김에 잠깐만 볼게요. 117페이지 문제 7번. 문제 7번을 보면 이것도 세무사 2차 시험 치고는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친구들 계산 다 꼬인 적도 많고. 근데 자료를 쭉 보면 여기 어디에서도 회사가 계속기록법을 쓴다든지 실질재고조사법을 쓴다든지 얘기가 없어. 읽어보시면. 넘겨보시면 물음 2번 보세요. 물음 2번에 보면 대안은 재고자산의 기말 장부수량에 대해 단위당 취득원가를 적용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대안은 재고자산의 기말 장부수량에 단위당 취득원가를 적용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한대. 장부상 수량의 단위당 취득원가를 곱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한다는 게 이게 계속기록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읽힌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2차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객관식 때보다 더 해야 돼요. 객관식 때는 세네 줄 안에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대놓고 딱 주지만 2차 때는 그냥 슥 주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 문제 못 읽어서 단서 못 찾아서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상외로 문제를 좀 꼼꼼히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세 번째로 보면 저희 수업 방향인데 동차잖아요. 저희가 또 시험의 일정이 코로나 때문에 안 당겨지면서 여러분 시간이 진짜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유해 강의 때는 이걸 다 풀지만 이걸 다 풀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제 교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세무사 교재치고는 문제가 그래도 많고 어려운 쪽에 들기 때문에 이걸 다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제 동차 때는 꼭 필요한 문제 위주로 풀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 시간 안 돼요. 세무회계랑 세법학까지 다 하면서 이걸 다 푼다? 그러면 전 과목이 고르게 30점 나올 거예요. 욕심하지 말고 저를 믿고 제가 풀라는 것만 반복해서 푸세요. 그렇죠? 2차는 1차보다 더 응용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푸는 게 더 중요해. 봤던 문제 나온다니까. 2차는 더 심해. 봤던 문제 나온다니까. 새로운 문제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필수적인 회계 문제, 회계 처리랑 재무제표 볼 거고요. 문제 읽는 연습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밑줄 그으면서 같이 볼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네 번째 보시면 교재인데 키앤드북이랑 재무회계 연습 쓸 건데 2021년이거든요. 20년 책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문제를 많이 고쳤기 때문에 2021년 걸 보셔야 되고, 키앤드북은 뭐 이게 난 사기 귀찮다, 난 니거 중급회계 기본서가 있다 그러면 기본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없으면 이거 하시고 있으면 이거 보시고 없으면 중급회계 기본서 갖고 오셔도 되고, 교재가 오타가 좀 있는데 정오표가 이미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할 거지만 사이트에 정오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수정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냥 지금이 아니라 오늘 사이트에 정오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객관적인 난이도를 얘기하면 이거는 쉽진 않아요. 문제를 보면 그 좀 가운데가 딱 있으면 쉬운 것보다 어려운 도 쪽에 있고 문제도 생각보다 많아요. 문제는 적은데 물음이 많기 때문에
다른 책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에 물음 한 두세 개인데 제 거 한 일곱 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교재 보시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문제 표시해 놨는데 레벨 1은 안 푸셔도 돼요. 너무 쉬우니까. 그냥 개념 설명하기 위해 넣어놓은 거지 굳이 풀 문제는 아니고요. 5는 안 푸셔도 돼요. 그냥 저의 지적 그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문제 레벨 5는 안 푸셔도 되고요. 레벨 2, 3, 4 중에서 주로 3이랑 4를 푸시면 돼. 저도 주로 2, 3, 4 풀 거예요. 2, 3, 4. 그래서 레벨 5, 나 풀어볼까? 이러지 마시고, 제가 굳이 안 풀라고 하는 건 안 푸셔도 돼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업 진행인데 저희 64시간 돼 있을 거예요. 16번. 아무리 생각해도 16번 갖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8번 할 거고요. 18번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8번 할 거고, 우리 암만 그래도 2차도 똑같거든요. 결국 막판에 다 외워야 돼요. 시험 한 달 남겨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봤던 책 한 권을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다. 한 달 동안은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작년에는 동차반에서 그래서 충당부채 안 했죠. 다행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 과목을 다 다르긴 할 건데 18회 이렇게 할 거고요. 고급회계가 문제인데, 고급회계 제가 요 책으로 수업한 거 저희 학원 무료 강의에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올라갔고 무료 강의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막 길게 안 해. 6강 정도거든요. 6강? 하나에 50분씩 6강?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안 들으실 분은 안 들으셔도 된다는 말은 못 하겠는데 그 6강이에요. 6강 정도만 들으면 뭐 더 할 거 없어요. 사실 저희 세무사 고급회계 겁나 쉽거든요. 회계사처럼 뭐 어려운 얘기 안 나와. 6강 정도만 들으시면 충분해요. 문제 어렵게 안 나와. 나온 적도 없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당부의 말씀인데 세 가지만 얘기하고 바로 이제 수업할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 제일 이탈률이 많은 클래스가 어딜까요? 어느 학원을 가든 어느 선생님이 강의를 하든 동차반 이탈률이 제일 커요. 어느 학원 가면 저기 끝까지 가 있잖아. 중간 갈 때면 앞에 세 줄 남는다니까. 농담 맞죠? 대부분이야. 한 일주일 정도, 걔가 일주일 정도 불꽃 같은 열의를 보이지만 2, 3주 지나면 그래, 나는 원래 유해생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유해 2기가 그렇게 재밌다는데 막 이런다고요. 내 꿈은 유해생.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꿈이 유해생이었거든요. 1차를 6개월 만에 붙었다고. 꿈이 유해생이었기 때문에 유해를 2번 했죠. 4차 했다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동차 때 공부 안 하면 유해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이건 제가 자식에 절대 안 돼요. 늘 얘기했지만 동차 때 일단 공부를 안 해? 그럼 우리 지금부터 시험 언제죠? 8월인가요? 9월인가요? 9월, 10월, 9월이요? 9월이니까 9월까지 그냥 논다고. 동차 때 공부 안 하면 공부하겠어요? 놀지? 9월까지 놀았죠. 그럼 발표할 때까지 12월까지 또 놀아. 보통 학원들이 12월 달쯤 유해 1기 시작하거든. 12월 달쯤? 그럼 거의 한 7개월 놀았다고. 원래에서 실력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 리셋됐겠죠. 그리고 유해를 가. 그럼 유해 수업은 지금보단 조금 더 어렵다고요. 다 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럼 한 3주 정도 나가다 보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자기가 진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안 나와. 안 나오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다고요. 왜? 연말이잖아. 연초고 또 유해생 됐으면 이제 왠지 또 소개팅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수배들이랑 술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정신 차리면 1차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유해 때 동차 때 공부 안 하고 유해 때 공부 안 하고 유해 2기 때 동차반을 다시 듣는 친구들도 꽤 많죠. 물론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물론 공부를 하고 오셨겠지만 그러면 좀 이게 힘들다고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힘들다고요. 그래서 동차 때 열심히 하셔야 돼. 너무 놀고 싶고 이제 날 따뜻해지면 너무 쉽고 싶겠지만 동차까지는 완강하고 연습서 이거 한 번은 풀어보셔야 돼. 전 과목을 다. 그래야 여러분이 혹시나 동차가 안 되더라도 유해 때 성공할 수 있지 1차를 또 보는 불상사가 생기진 않아요. 무조건 동차까지 공부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무조건 1차 한번 더 봐요. 진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자꾸 오해하는 게 있는데 2차에서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 세무회계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법학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재무회계는 어려운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여기 다. 이것도 투머치야 사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 찾아 풀지 말고 그냥 봤던 문제 맞출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세 번째인데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진짜 잘 맞췄거든요. 솔직히 나는 작년에 지문법 나왔잖아. 작년에 지문법 나왔거든요. 지문법 빼고 나머지 다 맞췄다. 심지어 유해 2기 때는 내가 나왔던 문제 다 나왔다고. 다 맞췄어. 난 그래서 진짜 애들이 엄청 와 이럴 줄 알았어.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방구석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도대체 왜일까? 내가 겁나 맞췄는데 왜 얘기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왠 줄 알아요?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들으면서 수업하면서 또 딴 생각한다고, 또 정리 잘 안 하고. 제가 수업하면서 특별히 이거 나올 것 같다고 강조하는 것도 있고 이거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 잠이 좋다니까.
두 문제 나오면 1.5문제는 진짜 우리 수업 중에 나왔던 거 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다른 선생님도 그렇다는 거지. 근데 왜 떨어질까? 안 들어서 그래요. 자꾸 딴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만 동차 중간할 때까지 충실히 다 들면 시험장 가면 두 문제 중에서 1.5문제 물음 만약에 한 다 합해서 한 10개 나온다고 하면 물음 8개, 7개까지는 봤던 거 나와. 그거 다 맞추면 합격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지키고 안 나온다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 선생님 제 진도가 몰려서 혼자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아, 좋죠. 혼자 공부해도 좋지. 근데 공부를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 이 동차만 종강할 때까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그럼 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혹시나 이번에 시험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렵게 나와서 떨어졌는데 이 자리에 합류한 분들 있는 거 아는데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국 열심히 하면 붙어요. 결국 열심히 하면 붙어요. 결국 열심히 하면 붙어. 우리 시험 그런 거 아니야. 열심히 하면 붙어. 1년 일찍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결국 1차를 일찍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를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2차를. 제가 1차를 제 주변에서 가장 빨리 붙었죠. 6개월 만에. 진짜 6개월 만에 붙었어. 제대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저보고 회계사 시험을 시작했는데 얘네들 다 붙여주고 마지막에 제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차를 일찍 붙은 분도 1차를 지금 떨어져서 지금 여기 왔지만 되게 속상한 분도 다 아는데 그냥 참고 합시다. 그쵸? 그럼 될 거예요. 그쵸? 올해 문제가 너무 그지같이 나와가지고 행소법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속상하실 텐데 한 번만 더 참아봅시다. 하시기로 하셨다면 한 번만 좋은 일 납니다. 제가 2차 시험 4번,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었을 때 진짜 네 이제 막 그러고 심지어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29에 붙었거든요. 1분만 딴 얘기하고 섭외되죠. 29에 붙었는데 그때 회계법인 채용이 안 좋을 때라 가지고 제가 대형 회계법인 면접에 떨어졌다고요. 떨어졌다고. 그래서 시험 붙고 나서 한 3주 동안 로컬 회계법인 막 면접 보러 다니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러 다니고 했다고요. 그랬더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씨, 네 친구 중에서 네가 시험도 제일 늦게 붙더니 네가 회사도 제일 구린데 가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 직설적이거든요. 제가 그 말 듣고 엄마랑 같이 차 타고 갔다가 길에서 내렸어요. 그냥 도로 한가운데서. 그래서 그냥 거의 고속도로 같은데 걸어가면서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시간 지나니까 뭐 저도 다시 대형 회계법인 들어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쵸.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나중에 잘 되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꽃은 누구나 피는 시기가 이때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참 하는데 좀만 기운을 내시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수익 갈 건데 음, 여러분 키앤드북 피고 일단 갈게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얘기들만 할 건데 수익, 수익, 수익 볼 건데 여러분 이 수익 기준서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익 기준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 진짜 구하기 어려운 공연들이 있어요. 뭐 뮤지컬 배우 중에서도 진짜 탑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공연 나가는데 라인업이 맞춰져야 되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에 같이 나오는 공연들은 티켓 구하기 어렵다고요. 그걸 알고 호텔 중에서 우리 호텔에 투숙하면 그 뮤지컬 공연 그 티켓 주겠다고 하는 패키지들도 많다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 배우 나오는 공연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요런 걸로 해갖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요걸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실제로 제가 그래서 요거 호텔 예약했어. 돈도 보냈고. 그럼 호텔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죠?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야 윤돈이 정말 이거 결제했어? 윤돈이가 그럼 이거 이제 한 거야? 이제 우리 호텔 와서 잔대? 그럼 얘 공연도 티켓 줘야 돼? 뭐? 계약을 식별해야죠. 1단계로 계약을 식별하잖아요. 계약을 식별해요. 계약 식별하고 나서 윤돈이가 계약을 했대요. 우리 고객님이 계약을 했대요. 이제 오셔서 호텔 투숙하시고 저희가 공연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두 번째로 뭐 결정해? 수행 의무를 식별하죠. 수행 의무 식별. 그래서 호텔 재워주는 거랑 공연 티켓 주는 거 수행 의무 2개 식별했어요. 그 다음에 뭐 갑니까? 3단계로 보자고요. 다 아는 얘기지만 3단계로 뭐예요?
그럼 그러고 나면 이제 호텔에서 야, 근데 우리 윤돈이한테 하룻밤 재워주고 공연도 보여주기로 하고 얼마 받기로 했니? 이거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3단계로 뭐라고 그래? 거래 가격의 산정이라고 하죠. 얼마 받기로 했니? 거래 가격 산정. 얼마 받기로 했니? 아, 이거 두 개 합해서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비싸네. 100만 원 받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계약 조건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기업마다, 여기 호텔이라면 호텔마다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했다고요. 아우, 저희 호텔이 최고죠. 공연 이따 있고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걸로 몰빵 쳐서 이걸로 수익 인식하거나, 아시잖아요. 저희 방에 개미 많고 쓰레기인 거. 공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요걸로 몰빵해서 수익 인식하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만 해도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거래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했다고요. 동일하게 거래하더라도 서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들이 다 달랐어. 이게 문제가 돼서 이 기준서가 나왔고, 3단계에서는 그래서 뭐해? 이 4단계에서는 이 거래 가격을 개별 수행 의무별로 배분하죠. 그래서 거래 가격을 배분하잖아. 한번 보자고요. 거래 가격을 배분해요. 거래 가격을 배분해. 그럼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 호텔과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어떻게 배분하는 게 제일 깔끔해? 따로따로 팔았을 때 가격이 제일 깔끔하지 않겠어요? 뭐 저희 종합방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원재료 선생님 90, 저 10 이러면 안 되잖아. 따로따로 팔았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지. 표정이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따로따로 팔았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호텔 따로 팔면 70만 원 받고 공연도 따로 팔면 70만 원 받는데, 근데 요거 합쳐서 100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따로따로 팔았을 때 가격, 다른 말로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줘야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업별로 수익을 인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목적이라니까. 이번에 기준서가 새로 생긴 이유가 뭐라고요?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기준서가 생긴 거라니까요.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5단계 뭐해? 5단계로 수익을 인식하지.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 용역의 제공이니까 우리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하룻밤 재워주기로 했으면 하룻밤 재워지고 나서 수익 인식하면 되고, 공연도 용역의 제공이니까 봤을 때 수익 인식하면 되겠죠. 이게 수익 인식 5단계잖아요. 수익 인식 5단계를 뭐 저번 기출문제처럼 다 쓰시오 이렇게 나올 건 전혀 아니고, 그냥 한번 수익 인식 5단계를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이 수익 인식을 이렇게 5단계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문제 풀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준서가 생겼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는 걸 허용할까 안 할까 잘. 얘는 거래 가격의 변동을 제외하고는 중간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하고, 대부분이 계약 개시 시점에 한번 결정되고 나면 절대로 안 바뀌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기준서가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왜 중간에 뒤에서 수행 의무들이 바뀌고 막 바뀌더라도 반영을 안 해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이 기준서의 목적 자체가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실질을 갖고 있다면 기업별로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한번 인트로를 봤고요. 그래서 우리 키엔드 보면 이 기준서를 왜 쓰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객관식 때는 이 경우에는 이 기준서가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준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고객으로 부르는지 이런 것들도 객관식 때 얘기했지만 2차 때는 전혀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수익인식 5단계 제가 설명한 게 나와 있지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수익인식 5단계를 쓰시오 이런 건 안 나와요 이제. 그럼 실제로 여기서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표시죠. 표시 공시. 표시 공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표시 공시는 아셔야 되고, 회계사 시험에도 세무사 시험에도 사항을 준 다음에 요 사항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사항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건 꼭 아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써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우리 이 기준서에서는 언제 수익을 인식하죠? 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기준서는 언제 수익을 인식합니까?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언제 수익을 인식하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데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수행 의무를 이행했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준서에서는 수행 의무를 이행하면 무조건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수행 의무를 이행 안 했으면 수익을 인식 안 한다고요. 괜찮죠? 그럼 또 나눠서 아이고 자 보시면 우리 수행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이행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고요. 수행 의무를 이행하고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나누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수행 의무를 이행 안 했지만 현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고 수행 의무를 이행 안 했지만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상황을 나누잖아요. 그 상황별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셔야 되니까 집중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예반보다 동차반이 애착이 더 많은 게 저처럼 될까봐. 동차반한테 놀면 진짜 4차 간다니까. 좀만 기운을 낼게요.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다음 주부터 그 우리 월요일 화요일 수업 있나요? 아니 월수인가? 월화 아닌가요? 월화죠. 월화죠. 맞아요. 월화예요. 그 화요일 날은 전주에 배웠던 거 시험 보는 거 알죠? GS 동차 GS랑 다르게. 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시험 볼 거예요. 끝나고 나면 시험 보고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채점도 내가 직접 해줄 거야. 뒤에 앉아서 순서대로 채점하고 할 거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죠? 애착이 많아요. 그렇죠? 애착이 많아요. 옛날에 인기에 목말랐지만 지금은 그 인기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으니까 그냥 필요 없고 여러분이 붙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두 번째 한 주에 두 번 수업하면 두 번째 수업하는 날 시험 수업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시험 보고 갈 거예요. 제가 채점까지 하고 갈 거고 동차생분들 답안지 잘 못 쓰잖아. 답안지도 좀 얘기할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무에겐 답만 맞으면 돼요. 그런 얘기도 할 거니까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시고. 자 봅시다. 자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 수행 의무 이행하고 현금 수령했대.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현금 들어오고 여기 계약 수익 잡으면 되겠죠. 뭐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수행 의무를 이행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대. 근데 두 가지가 있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요거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세요. 저 같은 강사는 기업체 교육 나가는 경우도 많아. 해커스가 소개시켜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냥 연락받아서 가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써요. 내가 1월 10일 날 가서 강의를 진행해. 그럼 계약서 상으로 실제로 1월 17일 날 이제 돈을 준다고요. 돈 수령. 강의 끝난 날 그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안 준다고요. 보통 강의하고 나면 한 1, 2주 있다 준다고요. 괜찮죠? 이렇게 계약서를 써놓는다니까. 그럼 나는 이때 어때? 강의했으면 수행 의무는 이행했죠. 그쵸? 수행 의무는 이행했지만 어때? 돈은 안 받았잖아. 근데 계약서 상으로 돈 언제 주기로 했어요? 이때 주기로 했지. 그럼 나는 요 사이에는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사이에는 학원에 전화 온다. 선생님 거기 기업체 교육 잘하셨죠? 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뭐라 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끊는다고. 왜? 계약서상에는 요날 돈 주기로 했으니까 돈 확실한 거죠.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직 돈 받을 권리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아직 무조건적인 권리도 없고 돈은 안 받았지만 수행 의무 이행했으니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계약 수익 인식하고요. 반대쪽에 뭐라고 씁니까? 계약 자산이라고 쓰죠. 돈 받을 권리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권리는 없을 때 이렇게 써요. 이날 주기로 했으니까. 괜찮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앞에다 쓸게요. 1월 10일 날 강의하고 1월 10일 날 원래 현금을 수령하기로 했어. 근데 돈을 실제로 1월 12일 날 수령했대요. 원래 이날 수령해야 되는데 이날 못 받고 이날 받았대. 계약서상으로는 강의 끝나면 그날 바로 주기로 했대. 근데 안 줬어. 자, 강의 끝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이 없어. 퇴근했대.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끝나고 바로 전화해요. 어디 가셨어요? 오늘 돈 주기로 하신 날인데 왜 돈을 안 주셨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
제가 내일 모레 주말 끝나고 바로 드리면 안 될까? 그럼 제가 뭐라 그래? 파워 당당하게 꼭 주셔야 돼요. 끝난다고요. 계약서상에 이날 돈 주기로 했잖아. 그쵸? 그럼 이런 경우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약 수익 오고 반대쪽에 뭡니까?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으면 수취 채권이 오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적인 권리는 없지만 돈 받을 권리라면 얘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돈 받을 권리라고요. 괜찮죠? 아직 안 끝났어요. 몇 가지 더 얘기할 건데. 그럼 봐봐. 요 경우에 다시 돌아와서 1월 10일 날 나는 돈 받았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강의했을 때 돈을 못 받고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1월 17일이 됐대요. 그쵸? 그럼 나 뭐 생겨? 1월 17일 날 돈을 받았어야 되지. 근데 돈이 안 들어왔대.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전화해야죠. 아니!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돈을 왜 안 줘요? 전화할 거 아닙니까? 요때 회계 처리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화만 하고 끊어? 회계 처리할 게 있어? 없어요? 전화비 나간 거 회계 처리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권리가 바뀌잖아. 이때까지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 자산으로 다 받았지만 계약서상 돈 받을 날 이날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받았으면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바꿔줘야 되니까 요 경우에는 계약 자산이 없어지면서 수취 채권으로 바뀌게 되겠죠. 괜찮죠? 이 상황도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막상 쉬워 보이지만 나오면 못한다니까. 여기까지 했습니다. 괜찮죠? 근데 시험 목적상 이렇게 나오면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 없다를 단서를 어떻게 줍니까? 실제로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1차, 2차 기출 문제는 다 이렇게 줬어요. 무조건적인 권리라고 언급을 안 하고 어떻게 줬을까? 얘는 취소 가능한 계약이다 이렇게 주고 얘는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다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취소 가능한 계약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죠. 좀 이따 문제 풀어보겠지만. 자 보세요.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그리고 여기 1월 10일 날 현금을 수령하기로 했어. 근데 수령 예정. 근데 1월 10일 갔더니 이날 돈을 못 받았대요. 괜찮죠? 이날 돈을 못 받았대. 그럼 요 경우에 차변만 보면 여기 뭐가 올까요? 만약에 요 계약이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야. 예약은 해놨는데 노쇼해도 되고 돈 안 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아무것도 안 하겠죠. 하지만 이날 돈을 받기로 했고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래. 노쇼가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 이날 이 일자가 지나자마자 나는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차변에는 수취 채권으로 기재해야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문제 볼 거예요. 그래서 요 계약 자산이랑 수취 채권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고 실제 저희 시험에서는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다, 취소 가능한 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요.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행임을 이행했는데 현금을 수령했대. 그럼 여기 현금 오고요. 여기 뭡니까? 여기 뭐와요? 선수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부채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쵸? 이거 대학교 교수님 책에 나오는데 선수금이나 계약부채는 정확히 따지면 서로 금액 계정 성격이 달라요. 선수금 쓰시면 그 책을 쓰는 교수님 같으면 틀리게 할 거야. 왜냐면 좀 이따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약부채랑 선수금이 다르다는 걸. 자 보시면 수행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금도 수령하지 않았대. 근데 요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대금 수령하는 데 있어서. 괜찮죠? 이 경우가 어떤 경우야? 아무것도 안 했어. 돈도 안 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대.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대. 그게 요거죠. 이때 돈 받기로 했는데 돈 안 받았고 취소할 수 있대. 그럼 회계 처리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회계 처리를 할 게 없다고요. 나싱.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용이지. 이게 제가 객관식 때도 얘기했고 했지만 그냥 재미로 얘기하면 아니 샘플 올라가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제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 다른 직렬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썼다고요. 계약서를.
요때 1월 1일 날 계약서를 썼다고 할게요. 제가 공무원도 하니까 공무원 쪽에 계약서를 썼다고요. 계약서를 쓰고 이제 공무원에서 앞으로 적을 두고 몇 년 동안 강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뭘 받아야 돼? 약속의 증표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금. 우리도 이 정도가 있다니까. 계약금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1월 10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한다고 써 있었다고요. 그리고 둘 다 서명을 했어. 저도 사인하고 해커스 도장 찍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강의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나는 이날만 기다렸어요. 이거 들어오면 뭐 할까? 술도 하나 사 먹어야지. 막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날 어머 1월 10일 날 은행 문 닫을 때까지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람 가오가 있으니까 그날은 전화 못했어. 그리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도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전화했죠. 저쪽에 있는 직원분한테 원장님 돈이 안 들어왔어요. 이거 뭐예요? 도장을 다 찍어놨는데.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아 죄송해요.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는 꼭 드릴 수 있도록 꼭 입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게요. 이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해커스 공무원에서 저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다음 주엔 꼭 주셔야 돼요. 저도 좀 놀아야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전화 끊는데 원장님이 뭐라고 그래? 근데 강의 준비는 잘 하고 계시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딱 끊더라고요. 그게 요 상황이야.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 돈은 안 받았고 할 것도 안 했지만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 일단 뭐는 기재해줘야 돼?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수치, 채권 기재해줘야 되죠. 반대쪽에 뭐야? 선생님 이제 강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난 이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가 와? 계약부채가 오겠죠. 괜찮죠? 그럼 선수금이랑 계약부채가 동일한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동일한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동일한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이죠. 왜 다른 개념이겠어? 선수금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계약부채는 돈이 안 들어와도 계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계약부채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우리 재무제표 표시까지 봤으니까 한 문제 풀어볼 건데 연습서 16번이요. 16페이지. 연습서 16페이지 보시면 문제 1번이 있는데 문제 1번에 물음 1, 2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복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물음 3번만 할 건데 이게 고민에게서 1차 문제라서 사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2차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좀 이따 실제 2차 시험에 또 다른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 자, 물음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음 3번 저랑 같이.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거 정리했다면 회계 처리로 푸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지금 대안은 민국이랑 한 개 있고 만세랑 한 개 있는데 민국 먼저 볼까요? 자, 보시면 2번부터 볼게요. X2년 1월 3일 날 취소 불가능한 계약을 맺었어요. 봐봐.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 불가능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요. 요거 캐치하셔야 되고 10월 1일 날 체결을 했어. 뭐 계약 체결한 날에는 쓸 게 없겠죠? 그리고 12월 30일 날 대가 1,000원을 전액 미리 지급하여야 하나 300원만 받았고요. 나머지는 X2년 1월 15일 날 지급하기로 했을 때 민국이 대안이 해야 될 회계 처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X1년 11월 30일 날 회계 처리할 건 없겠죠. 계약만 했는데 무슨 회계 처리를 합니까? 괜찮죠? 따라오시죠. 11월 30일이 아니라 10월 1일이죠. 바보 아니야? 10월 1일이요. 일단 보시면 X1년 11월 31일 날 1,000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300원밖에 못 받았대. 그럼 일단 회계 처리상으로 보면 현금 300원 들어오고 원래 1,000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며. 그럼 여기 700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지.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면서 취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무조건 들어왔어야 돼. 따라오시죠? 무슨 얘기지? 그럼 여기 700원만큼 뭐 해주면 돼?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야 이거 돈 받아야지. 수취채권 700원 기재하면 되겠죠. 그럼 나는 현금도 받았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도 생겼으니까 이제 계약된 날에 내가 재화랑 용역을 제공해줘야지. 수행 의무를 이행해야겠죠. 그럼 여기 뭐가 옵니까? 계약 부채 1,000원 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고 X2년도 회계 처리는 사실 보여줄 필요 없겠죠. X2년 1월 15일 날은 뭐 하기만 하면 돼? 수취채권 700원 없어지면서 계약자사 현금 700원 들어오면 되겠죠. 만약에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래요.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라는데 취소 가능한 계약이래. 그럼 여기 뭐가 달라질까? 취소 가능한 계약이면 수취채권은 써주면 안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만세 보겠습니다. 만세. X1년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대. 그럼 10월 1일 날 역시 할 거 없고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나랑 좀 같이 읽어보자. 이 문제는 항상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책의 해답이 좀 다르기도 하고, 계약에서 제품 B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품 B의 인도 대가는 제품 C를 인도하는 조건이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교수님들이 절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응용해서 안 내요. 나와 있던 거 그대로 조금만 바꿔서 낸다니까. 그럼 일단 보시면 제품 B를 인도했을 때는 제품 B에 대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 말은 제품 C까지 인도해야 제품 B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긴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라고요. 괜찮죠? 여러분 졸리시면 안 돼. 그럼 일단 회계 처리 봅시다. 여기까지. 자 보시면 지금 X1년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보시면 X1년 11월 30일 날 요때지. 요때 제품 B를 인도했대요.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제품 B를 인도했으니까 계약 수익으로 제품 B에 해당하는 얼마? 400원 잡으시면 되고, 여기 뭐가 와요? 수행에 뭐 이행했지? 돈 안 받았지?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B는 C를 인도해야 B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긴다면서요. 괜찮죠? 그러니까 계정명이 뭐가 돼? 계약 자산 400원 된다고요. 괜찮죠? 계약 자산으로 기재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기재하고 나서 계속 갈게요. X2년 1월 30일 날 C를 이전했대요. 그럼 저랑 잠깐만 보면 C를 이전하는 순간 B는 이제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신분이 바뀌었지. 그래서 계약 자산 400원 제품 B에 대한 거 없어지면서 C를 인도하면서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수취채권으로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해답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제품 C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제품 C에 대해서는 얘기가 사실 없잖아요. 이게 사실 왜냐면 회계사 이 1차 문제인데, 회계사 같은 경우엔 여기랑 마찬가지로 X1년도까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X2년도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X2년도 회계 처리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없었다고요. 그 제품 C에 대한 인도 대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지 않아, 제품 C에 대해서 대가를 언제 받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놨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해답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놨어? 여기 해답 보시면 그냥 제품 C에 대해서는 제품 C의 대금 받을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산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책은 또 수취채권으로 해놨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실제 시험이었으면 X2년까지 물어보고 싶으면 제품 C에 대한 그 대가 어떻게 받는지 그것도 명확히 언급이 돼 있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좋아요.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그럼 물음 3번 같은 경우에 X1년 말 시점에서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X1년 말일자로 수취채권의 장부금액은 700원, 계약자산 장부금액은 400원, 계약부채는 1000원 되겠죠. 뭐 전혀 어렵지 않고 요 정도 해보시면 되고, 실제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4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46페이지. 네, 46페이지 보시면 물음 2-4번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죠.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물음 2-4번. 46페이지 물음 2-4번. 독립된 문제예요. 자 보시면 지금 2018년 국인회계사 2차 문제였고 수익 기준서가 개정된 첫 해에 나왔던 문제죠. 좀 약간 쉽긴 한데 2-4번 보시면 민국은 X3년 3월 1일 날
만세와 포장 시스템을 구매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취소 불가능이래. 취소 불가능이니까 뭐 있어요? 무조건적인 권리 있는 거죠. 그럼 수취채권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고 5월 1일까지 5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하고 만세는 X3년 12월 30일까지 포장 시스템을 이전해야 되는데 돈을 X3년 6월 15일 날 줬다고요. 5월 1일 날 줬어야 되는데 5월 1일 날 못 줬지. 이때 그럼 회계 처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취 채권으로 얼마 50만 원 기재해야 되고요. 반대쪽에 뭐 일은 X3년 12월 30일까지 해주기로 했으니까 계약 부채로 50만 원 기재하게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오면 틀리는 분들 많아요. 저는 사실 이것도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요거 난다면 그것도 나올 것 같아. 일단 계약자산으로 기재했다가 기간 지나서 계약자산의 수취채권으로 바뀌는 회계처리 뭐 요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바쁘니까 다시 키앤드보로 가면 이제 1단계 계약의 식별을 볼 겁니다. 계약의 식별. 사실 우리가 수익 기준서 배울 때도 1단계 계약의 식별에서 말 문제도 많이 나오고 계산할 것도 많았는데 사실 이 2차 시험에서 1단계 계약의 식별에서 시험 나올 게 뭐 몇 개 없어요. 명확해. 나올 게. 일단 첫 번째로 봅시다. 그래도 또 아쉬우니까 써봐야지. 계약 보시면 계약은 어떤 것만 계약으로 봐? 서면으로 우리 지금 이제 1단계로 계약의 식별. 정말로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볼 건데 괜찮죠, 여러분? 정말로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볼 건데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계약은 반드시 서면만 가능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구두도 가능하고 사업 관행에 따라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2차 시험에 어떻게 내? 나올 게 없어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여러분 2차 시험 목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야? 계약의 식별 요건이죠. 얘는 반드시 2차에서 약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식별 요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동차분들이랑 유해분들이랑 뭐 제가 뭐 세법 강사는 아닌데 세법학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동차분들이랑 유해생들이랑 보면 답안지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답안지 작성 차이가 되게 많이 나. 재무회계는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답만 쓰면 되니까. 근데 세무회계나 뭐 이런 것도 세법학 보면 차이 많이 난다고요. 특히 동차생분들은 문장이 완성이 안 되죠. 단어로 나열되거나 막 끝에 맞춤표 안 나오고 막 그냥 계속 그냥 막 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동차생한테 2차생한테 요거 요건 5가지 써보라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쓴다고.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근데 이제 동차생분들한테 퀴즈로 요거 5가지 써보라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알아? 의무 확약, 권리 식별, 지급 조건 식별, 사업적 실질 있다, 대가 회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딱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 약간 좀 보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연습하는 과학점 일상에서 풀로 쓸 수, 내가 진짜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야겠다고 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써집니다. 실제로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 보면 이런 거 쓰라고 하면 약술 진짜 깔끔하게 다 써요. 동시에 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 5가지를 봐야 되는데 식별 요건 보면 뭐 있습니까? 계약의 식별 요건. 아유, 여러분 저희 딸들이 이제 커가지고 옛날에는 아빠랑 놀러 가면 진짜 좋아했는데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고 하니까 진짜 싫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만화도 보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이번 1월 날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면 뭐 모든 걸 다 해줄게 그래갖고 겨우 끌고 어린이 대공원 갔는데 제 손을 안 잡더라고요. 이렇게 엄마 손만 잡으려고 그러지.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야,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아빠가 너 지금 아빠 손 잡고 저기까지만 같이 행복하게 걸어가면 아빠가 집에 갈 때 장난감 사줄게. 어때? 그랬더니 그럼 한번 잡아볼게 이러더라고요. 그 잡고 저 한 200m 걸어갔다고요. 이게 과연 계약이 맞을까? 첫 번째 뭐예요? 각자 의무를 확약해야 된다며. 딸의 의무는 뭡니까? 재산 잡고 걷기. 저의 의무는 뭐예요? 손 다 잡고 나면 장난감 사주기. 그럼 뭐 해줘야 돼? 권리를 식별해줘야죠. 나 뭐예요? 손 잡을 권리, 저희 딸 장난감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아빠 근데 장난감 언제 사줄 건데? 너 대학교 가면.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급 조건도 식별해야 되죠. 네 번째로 뭐 있습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된대. 우리 이거 유형자산 가서 또 얘기할 거지만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게 뭐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치. 기업의 현금 흐름의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게 상업적 실질이라고 그러죠. 그쵸? 그럼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건 기업의 현금 흐름의 변동을 가져와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되잖아. 높음.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쓸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 이거 개정된 첫 해에는 이거 막 사례를 준 다음에 계약의 식별 요건을 만족하는지 네가 한번 서술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개정된 지 몇 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 그래서 판단하는 것까지 중요하지 않고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요거 네 가지, 다섯 가지 써보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좋고요. 조금만 더 해보죠. 그럼 봐봐. 아직 안 끝났어. 이 계약의 식별 요건은 언제 따져봅니까? 계약의 식별 요건은 언제? 개시 시점에 판단하지. 계약 개시 시점에 이게 계약이 식별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 보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로 나누죠. 계약 개시 시점에 식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괜찮죠? 그럼 식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리 꼭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 뭐가 있습니까?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고 나면 매 기말 이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검토해야 되나요? 혹시 등록하셨어요? 이러고 제가 그 다음날도 등록하셨어요? 막 물어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매기말 재검토하면 안 되죠. 물론 언제까지? 유의적인 변동이 있을 때까지 재검토하지 않죠. 사실 이것도 1차 시험이나 나오는 거지 2차 시험에 나오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제 생각에 나온다면 요게 나올 것 같은데,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매기말 계약의 식별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죠. 근데 요것도 1차 시험에 나올 거지 2차 시험에 나올 건 아니야? 그럼 요게 도대체 2차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와이프 임신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예쁜 소녀딸 낳아주면 백 좋은 거 하나 사주겠다고 했다고요. 근데 엄마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또 와이프도 백 기다리고 그래갖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만나갖고 그냥 백 살 돈 줬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저희 아빠 그런 말 안 했는데 줬다고요. 그럼 줬으면 실제 저희 와이프가 아직 딸을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데 임신은 했는데, 원래 아빠는 예쁜 손녀딸 낳아주면 백 사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빠가 그냥 와이프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에 그 다음 주에 그냥 줬다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백을 받았어. 돈을 받았어. 그때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아버님 이거 제가 받아도 될지 손녀딸을 꼭 놔드려야 할 텐데 한번 힘을 써볼게요 이랬다고요. 나만 이렇게 하이텐션인지 여러분, 날 죽여라. 벌써 이러시면 어떻게 개가 하는 날인데. 여기 뭐 나와요 그럼? 계약부채를 기재하죠. 제 생각에는 요 상황을 준 다음에 요거 회계 처리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대가를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보여주시오.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나온 김에 잠깐만 보면 계약부채랑 환불부채가 있는데, 계약부채랑 환불부채랑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분명히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내면 또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환불부채라고 또 쓴다고. 환불부채랑 계약부채랑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지. 어떻게? 이유까지 물어보는 거 반칙인가요? 어떻게? 그쵸. 계약부채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행임을 다하고 나면 계약부채가 없어지면서 수익으로 바뀌는 애들이지만, 환불부채는 환불부채가 없어지면서 진짜로 돈이 나가는 애들 아니겠어요. 성격이 달라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그럼 이거 언제 계약에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수령해서 계약부채를 잡았대. 그럼 이게 언제 계약부채가 없어지면서 수익으로 바뀝니까?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요거 요건 두 가지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바뀌어?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현금을 수령했대. 그럼 부채를 잡는다고요. 그럼 이 부채는 언제 부채가 없어지면서 수익으로 바뀝니까?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고 객관식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학원 같은 데서 설명을 하고 나면 이런 학생들 있다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 기본반 들을지 심화반 들을지 작년에 공부를 좀 해갖고 기본반 들을지 심화반 들을지 동차반 들을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근데 오늘 엄마 카드 갖고 나와서 또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결제는 미리 하고 갈게요. 이렇게 긁고 가는 애들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뭐 들을지를 아직 결정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안 된다고. 근데 미리 긁어놨으니까 우리 학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하고 얘가 안 나오는 거야. 얘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 기본반도 종강했고 심화반도 종강했고 객관식반도 종강했어. 실제로 감동시다는데 제가 3년 전에 다른 학원 4년 전에 다른 학원 있을 때 진짜 이런 애 있었어요. 그리고 객관식반 개강할 때 돈 내더니 종강하고 6개월 지났는데 와갖고 환불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 사이에도 문자 많이 보냈거든요. 빨리 와서 환불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학원에서. 아휴, 이거 진짜 기간도 끝났고 저희 수업도 끝났는데 이거 이러시면 안 되죠. 그 약관에도 나와 있는데, 그쵸?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수행 의무가 종료됐고 환불되지 않거나, 그쵸?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그쵸? 수행 의무 종료라는 말은 좀 그렇다. 수행 의무가 자녀 수행 의무가 없거나 혹은 계약이 종료되고 환불하지 않으면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제 생각에 1차 때는 이렇게 쭉 얘기하고 말 문제 나올 걸 얘기하면서 뭐 자세히 다뤘지만 실제로 2차 때는 나올 수 있는 게 요거 쓰는 거랑 요거 분계 사례형 그리고 요 정도 쓰는 거밖에 없어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키앤드북에 나와 있지만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게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까지 부채로 인식하며 이렇게 인식된 부채는 계약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에 따라 제한할 영역을 미래에 이전하거나 환불받을 대가를 환불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에 부채는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로 측정하고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는 경우에만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1번, 2번 읽어보시면 1번은 자녀 수행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환불되지 않는다. 2번은 계약이 종료됐고 환불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쓸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 1단계에서 2차 시험이 나온다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1차 시험이 아니라 2차 시험에서 요거 시험에 나온다면 당연히 시험은 계약 변경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단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계약 변경입니다. 계약 변경. 요걸 정확히 풀 수 있어야 돼. 요걸. 계약 변경. 우리가 1차 때도 계약 변경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요거 말고도 계약 변경 문제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계약 변경부터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